안녕하세요. 수다몽더 히스토리입니다. 혼란의 한나라 말 정세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낙양을 차지하게 된 동탁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서 황건적의 난, 또 십상시의 난 영상 보고 오시면 이해에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수다몽 영상은 야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상에 주의해주세요. 자, 그럼 동탁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전편에서 동탁에 대한 소개를 자세히 하지 않은 것 같아서 동탁에 대한 소개부터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탁은 한때 영웅호골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인물입니다. 저 북방의 양주 농서 출신인데 성질은 거칠었지만 힘이 장사인데다가 머리가 좋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자, 양주 지역에는 강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동탁은 어렸을 때부터 이 강족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호걸들과 사귀었고 이 강족의 유력자들과 친분을 맺었었다고 합니다. 삼국지에는 동호의 명장 태사자, 또 비장 여포 등 이 명사수로 묘사되는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동탁도 그 중에서 손꼽히는 명사수였다고 합니다. 동탁은 양쪽에 화살통 2개를 딱 차고 말을 달리면서 좌우로 활을 쏠 수 있는 아주 무예가 뛰어난 인물이어서 동탁이 짜잔 나타나면 강족 오랑캐가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강족 지역을 떠돌다가 동탁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게 됐는데 예전에 친분을 맺었던 강족 무리들이 동탁의 집에 놀러 옵니다. 너무나 반가웠던 동탁은 집에 한 마리가 있었던 이 밭을 가는 소를 잡아서 연회를 베풀어 줬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된 강족들이 무척 감격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자, 이 일화는 동탁의 성격도 잘 드러내주지만 변방 출신의 소가 딱 한 마리밖에 없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가난하게 짝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게 해주네요. 자, 이랬던 동탁이 황제가 황제로 있던 시절 우림랑으로 청거가 돼서 벼슬에 나서게 됐는데 전공을 많이 세웠고 또 함께하는 부하들을 무척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중랑장 장환 밑에서 군사마로 종군을 하고 있을 때는 반란을 일으킨 강족들을 격파해서 큰 공을 세우고 낭중에 임명되고 비단 9,000피를 하사받았는데 공을 이룬 사람이 나 혼자일지라도 함께 나누어 가지는 자가 군자다 라는 말을 하면서 받은 이 비단들을 모두 부하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고 해요. 그만큼 부하들과 각별한 정을 나눴다는 것인데 이러니 또 부하들은 동탁을 또 많이 따랐다고 하네요. 연희에 따르면 동탁의 부하들이 적에게 뺏은 말들 중 딱 봐도 명마로 보이는 말을 동탁에게 바쳤는데 그 말이 바로 적토마라는 겁니다. 적토마를 보고 사람들이 야, 이건 황후가 타던 그 오추마가 다시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말이 아닙니까? 라면서 감탄하는 말을 했고 동탁은 몹시 우쭐해 하면서 이 적토마를 아꼈다고 합니다. 자기 거처 옆에 이 마구간을 따로 마련하고 적토마를 관리하는 병사를 따로 붙여줄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아낀 말을 여포에게 내준 것이네요. 사실 전편에서 제가 여포와 적토마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연희에서의 이야기여서 사실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방금 전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정사에서는 여포는 늘 좋은 말을 몰았는데 이 말은 적토라 불리우며 능히 성을 달려가서 해자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 중에 여포가 있고 말 중에 적토가 있다 라고 했다라는 짧은 기록만 있을 뿐이죠. 자, 소설적 이런 상상력이 더해진 이야기라고 해도 이 적토마는 아주 매력적인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후에도 동탁은 북방 이민족 토벌에 공을 많이 세웠고 승진을 거듭해서 하동 태수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184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자 중랑장으로 승진을 한 동탁이 황건적 토벌을 맡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이상하게 힘을 쓰지 못하고 계속 패하게 되면서 결국 면직당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또 이후 한수 등이 양주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오랑캐 소탕은 또 동탁이지 하며 다시 동탁을 복직시켜 반란 진압을 맡깁니다. 하지만 이때도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고 조정에서는 사공 장훈을 대장으로 삼게 되죠.
장호는 그동안에 뭐 상황 보고도 받을 겸 해서 조서를 보내서 동탁을 불렀는데, 이래봬도 나도 이 지역에서 한가닥 하거든 하면서 자존심을 세운 동탁이 늦장을 피우면서 한참 만에야 도착을 한 겁니다. 그리고 도착을 해서도 장혼이 자신의 상간이니까 사실 깍듯이 대해야 되는데 틱틱거리면서 불손한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때 장혼 밑에 손견이 있었어요. 손견과 이 동탁의 악연은 이때 시작이 된 것인데, 손견은 장혼에게 감히 대장에게 이 무례한 태도를 보이다니 이 동탁 얘는 완전 사형감입니다 하면서 군유를 무시하고도 오히려 뻔뻔하게 행동하는 동탁을 죽여야 합니다 라고 계속 주장을 해요. 그런데 장호는 그렇다고 뭘 또 죽이냐, 그동안 세운 공도 있는데 하면서 동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죠. 손견과 동탁은 이후에도 계속 악연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동탁이 이때는 자신만의 사병의 수가 좀 많은 상태였는데, 이렇게 또 상관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조정에서는 야, 동탁 쟤 뭔가 딴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라면서 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188년에는 동탁을 소부로 삼고 밑에 있는 군대는 좌장군 황보승에게 넘기라는 지시를 해요. 그런데 동탁이 이를 받아들일 리가 없죠. 부하들이 이 동탁 자신을 너무나 좋아해서 놔주질 않는다면서 부하들을 보낼 수 없다며 그 명을 거절합니다. 자, 그러자 조정에서는 189년에 또다시 동탁을 병주목으로 승진을 시켜서 중앙으로 오게 하고, 네가 중앙으로 오는데 병사가 뭐가 필요하냐 하면서 이 병권을 다시 황보숭에게 내주라고 했는데, 동탁은 저 승진 안 하겠습니다, 내 병사들과 함께 고향에 있겠어요 하며 또다시 거절을 합니다. 사실 사병을 내준다는 것은 목숨을 내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동탁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 보잘것없는 변방 출신인 동탁은 아이고 서럽다, 나도 출세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더 높은 자리에 오르리라는 이 권력욕을 가지게 되면서 환관들에게 뇌물을 바쳐서 벼슬을 또 높이고 재물을 모으는데 힘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재를 또 확보해서 낙양으로 진출했을 때는 거의 권력의 화신이 되어 있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 십상시에 난 이후의 이야기로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을 장악한 동탁은 며칠 지나지 않아서 바로 소재를 폐위시켜 홍농왕으로 삼고 진류왕 유협을 황제 자리에 앉히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하태우와 하진의 잔류 세력들이 보호자로 있던 소재와는 달리 유협에게는 아무런 배경이 없었어요. 더구나 어려요. 그러니까 동탁이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기에는 유협이 더 낫겠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고요. 또 진류왕 유협을 길러주었던 동태우가 동탁과 같은 동씨여서 유협에게 더 호감을 가졌다라는 설도 있기는 합니다. 동탁이 대신들을 모아놓고 황제를 바꿔야겠어 라는 의사를 딱 표명을 하는데, 다들 경악하면서 깜짝 놀랐지만 동탁이 두려워서 감히 입을 열지 못했죠. 자, 그런데 이때 상서 노식만이 반대를 하고 나섭니다. 그러자 동탁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노식을 그 자리에서 칼로 죽이려고 했는데, 채용과 의랑 팽벽이 나서서 말리죠. 노상서는 천하의 유학자로 인망이 두텁습니다. 지금 그를 죽이면 천하가 크게 놀랄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듣고 동탁도 노식을 함부로 죽이지 못하고 너 해고야! 라고 외칠 뿐이었죠. 사실 예전에 하진이 동탁을 낙양으로 부르려고 했을 때 노식이 동탁은 겉보기와는 달리 속이 시커먼 자입니다. 만약 그가 도성에 들어온다면 반드시 화가 생길 것입니다. 하며 반대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의 말은 예언이 되고 말았네요. 노식은 고향으로 돌아가 죽을 때까지 상곡에 은거했다고 합니다. 자, 후일 기주목이 된 원소가 다시 노식을 군사로 초빙해서 세상 밖에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192년 노식은 병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유비와 공손찬의 스승으로 대학자였고 황건적의 난 때 또 엄청난 전공을 세웠던 후한말 거의 유일무이한 충신이었는데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네요. 자, 이렇게 노식의 반대 이후 동탁은 이번엔 원소에게 천하의 군주는 마땅히 현명해야 되는데
아, 이 소재는 아닌 것 같소. 그 헌재는 꽤 똑똑할 것 같으니 이제 마땅히 이 헌재를 황제로 세워야겠소 하며 이 원소의 의중을 떠보는데, 원소가 금상께서는 아직 어리시고 천하에 잘못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만약 공께서 예법을 어기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이 적자를 패하고 서자를 세운다면 아마 중론이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면서 반대 의사를 내죠. 그런데 이때 또 동탁이 버럭 화를 내면서 칼자루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는 이 더벅머리 녀석이 감히 나에게 이런 말을 하다니, 천하의 일을 결정하는 것이 내게 있지 않느냐? 내가 하고자 하는데 누가 감히 따르지 않는단 말이냐? 하며 위협하듯이 말을 합니다. 좀 아차 싶었던 원소가 아유 진정하시오 라고 하듯이, 이것은 나라의 큰일이니 청컨대 나가서 태보와 함께 의논해 보겠습니다 라며 달래는 말을 합니다. 당시 이제 보정 대신, 그러니까 태부는 원소의 숙부 원해였는데 병을 핑계로 조회에 나와 있지 않았죠. 그런데 이때 동탁이 다시 유시의 후손은 다시 남겨둘 수 없다 라는 말을 해요. 이 말은 그러니까 유시가가 황제가인 거니까 마치 유시가를 다 없애버리고 황제의 성을 바꾸겠다 라는 말처럼 들리게 되는 거니까, 여기에 또 발끈한 원소가 천하의 강한 자가 어디 동궁뿐이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면서 이제 또 아차 싶어서 허리에 찬 칼을 비껴들고 길게 읍하며 재빨리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사실 읍했다는 것은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딱 맞잡고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거니까, 한번 탁 질러보고는 동탁이 뭐 이렇게 하니까 또 움찔해서 아주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빠져나갔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그 자리를 피한 원소는 이때 일생일대 중요한 결정을 하고 재빨리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서둘러 기주로 도망을 친 것이죠. 분리할 때는 역시 36개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동탁은 원소를 추격해서 죽이려고 했는데 원시일 쪽을 핍박하면 되려 이게 부작용이 일어나서 난을 일으키게 될 수도 있으니까 품는 게 낫겠다라는 이 오경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 원소에게 발의 태수 벼슬을 내립니다. 오경은 동탁에게 충성을 보이는 듯이 보였지만 사실은 이제 원소를 위해서 이와 같이 말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동탁에 의해 9살짜리 어린 진류왕 유협이 황제로 등극해서 헌제가 되고, 이것을 결정해서 대신들에게 알리는 자리에서 이들을 그래도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몇몇 사람들을 뽑아서 공치사를 하면서 벼슬까지 내렸다고 하네요. 제가 조조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다룰 예정이어서 오늘 이야기에서 조조 비중이 좀 적을 것 같은데요. 동탁은 또 조조를 꽤나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벼슬을 내리고 군사 지휘권을 주겠다고 또 구슬리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조조는 동탁과 함께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조 역시 몰래 또 도망을 칩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이 자식 도망가다니 하며 또 분노한 동탁은 조조를 잡기 위해 전국에 지명 수배령을 내리기도 하죠. 원소와 조조 등이 도망을 가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조정을 장악한 동탁. 조정 대신들은 동탁에게 엎드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하태우는 너무 억울한 겁니다. 아들이 황제 자리에서 밀려났으니 막 동탁을 욕하고 막 난리가 난 거죠. 자, 이에 동탁은 하태우가 예전에 동태우에게 불효를 했다는 이유로 하태우에게 독주를 먹여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태우의 시신을 영재가 묻힌 이 문릉에 묻었는데, 그 틈을 타서 문릉에 있던 부정품과 보물을 모두 도굴했다고 합니다. 사실 도굴까지 해야 할 만큼 재물이 필요했던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까지 동탁은 자신의 부하들에게 베풀면서 신뢰를 쌓았고, 이제 권력을 차지했으니 함께한 부하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어때? 막 죽이지? 끝까지 나랑 같이 가야 되는 거야 하면서 큰 소리를 쳐야 할 때가 온 것이죠. 그리고 또 중앙 정치계에서 한몫을 하려면 더 많은 재물이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이후 저지르게 될 동탁의 악행 중 일부는 바로 이런 이유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싶네요. 동탁은 스스로 태의 자리에 올랐다가 상국이 되는데, 이게 승상보다도 높은 황제 바로 아래에 있는 직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때부터 동탁은 황제에게 배례를 할 때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되는 참배불명, 입조할 때 종종걸음으로 빨리 걷지 않아도 되는 입조불추, 칼을 차고 신발을 신은 채 어전에 오를 수 있는 검리상전의 특전을 허락받았는데, 사실 이건 동탁이 스스로에게 허락해 준 것이나 마찬가지죠. 자, 권력을 장악한 동탁, 사실 처음에는 잘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황간에게 반대를 해서 목숨을 잃을 뻔했던 채용을 다시 시중으로 임명을 하고 뭔가 바꾸려는 시도들을 하죠. 자, 그런데 상황 판단도 빠르고 영리한 동탁이 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이 청류파 인사들을 어떻게 부려야 하는지는 제대로 알 수가 없었어요. 가까이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자신을 따르는 군사들, 부하들의 욕망이 뭔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동탁의 군사들은 낙양 일대의 부잣집에 들어가서 재물을 마구 약탈하고 여자를 겁탈하는데, 동탁은 이를 말리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따르며 함께 행동을 해왔으니 이렇게 보답을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군사들은 이렇게 닥치는 대로 백성들의 물건을 강탈해서 동탁에게 재물과 미녀를 또 바치기도 했는데, 동탁은 또 그 뇌물 일부를 군사들에게 나눠주며 또 인심을 씁니다. 자, 어느 날 동탁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낙양성을 벗어나서 양성에 간 적이 있는데, 마침 그곳에 춘절을 즐기는 백성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춘절을 즐기고 있었으니까 이제 남녀 모두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이러고 있었는데, 동탁이 자신이 나타나도 이들이 자신에게 예를 갖추지 않는다며 여기에 빈정이 상해서 이 마을 사람들 모두를 도적대라는 누명을 씌워서 모두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은 다 목을 베어서 수레 양쪽에 목을 매달게 하고, 여자들을 모두 수레에 실어서 낙양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이 여자들은 군사들이 나눠 가지게 합니다. 그러고 보면 동탁은 이 변방 출신이라는 컴플렉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저지를 만행도 이제 내가 이 황제도 손아귀에 쥐었는데 이것들이 나를 무시해?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험한 변방에서 오랑캐와 싸우고 전쟁터에서 수많은 시간을 보낸 동탁과 그 수하들에게 사실 낙양에서 보내는 이 시간은 전쟁에 승리를 해서 전리품을 거둬들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잔인하게 이 승리를 만끽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동탁은 공주를 희롱하고 또 궁녀들을 강간하게까지 했고, 평소에 형벌을 막 남용을 해서 이 조정 백관들은 두려움에 또 떨었다고 하네요. 자, 이대로 있다간 동탁의 세가 점점 더 커져서 동탁의 세상이 지속될지도 모르는 상황. 결국 원소, 조조 등이 반동탁 연맹을 결성하게 되는데, 동탁이 파견한 지방 관료들도 사실 속마음은 달랐기 때문에 반동탁 연맹에 함께하게 됩니다. 동탁이 세운 허수아비 황제이긴 하지만 황제가 있는 낙양으로 이들이 진격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 반역으로 보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서주자사 도겸이 황제의 조서라고 사칭한 문서를 각지에 보냅니다. 동탁이 나 꼼짝도 못하게 붙잡고 무섭게 하잖아. 너희들이 다 일어나서 나 좀 도와주러 와라. 구해줘. 이런 내용이 적혀있는 조서인 것인데, 지방 군웅들에게 조정대권을 찬탈하고 지금 나쁜 짓을 함부로 자행하고 있는 동탁을 토벌하자는 호소와 함께 이 조서를 보낸 겁니다. 연희에서는 18로의 영웅들, 제후들이 그래, 황제를 구하자 하며 반동탁 연합에 함께한 것으로 나오는데요. 한서 원소전에 의하면 동탁 토벌에 참여한 제후는 11명인 것으로 나와 있고, 또 다른 문헌에도 조금씩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3명 정도가 함께한 것으로 보이고, 원소가 이 반동탁 이 연합의 맹주가 됩니다. 동탁은 자신이 그렇게 회유하려고 했던 원소가 반군의 맹주가 된 것에 크게 분노를 했고, 낙양에 남아있던 원씨 일족을 몰살시켜버립니다. 자, 그러자 원소에게는 가문의 복수라는 명분까지 생겼고, 주변으로부터 동정과 지지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결성한 반동탁군은 낙양으로 진격을 해오는데, 동탁의 군대와 처음으로 교전을 한 것은 조조였습니다. 너무나 자신이 있었던 조조.
하지만 서영이 이끄는 동탁의 주력 부대에 의해 처절하게 패배당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원소의 선봉대장이었던 왕강은 하양진에서 동탁의 양동작전에 걸려 또 참패를 당합니다. 전세는 동탁군에게 우세하게 돌아갔고 다른 여러 제후들은 감히 진격할 생각을 못하고 있었죠. 사실 이들은 반동탁 연합이라면서 함께하고 있긴 했지만 제각각 이 마음속 셈이 달랐기 때문에 몸을 사리는 상황이었어요. 이들은 이 득보잡 동탁이 낙양을 차지하다니 말도 안 돼. 그건 나였어야 해. 이런 마음으로 이 연합에 함께한 것이라서 군사행동에 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탁은 또 이렇게 반동탁 연합군을 막아내면서 또 생각을 합니다. 낙양은 틀려먹었어. 여기 내 편도 하나도 없고 새로운 장소가 필요해. 그래, 수도를 옮기자 하면서 장안으로 천도할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죠. 그리고 방동탁군이 이 소재를 다시 옹립하려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해서 홍농왕 소재를 독살하기로 결정합니다. 동탁은 낭중령 이유를 시켜서 소재에게 짐독을 올리게 했고 이유가 이 독을 들고 소재를 찾아가죠. 이 약을 드시면 나쁜 기운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농왕 소재는 눈치를 챕니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이런 시기에 갑자기 들고 온 약이 무엇인지 모를 리가 없죠. 내게는 병이 없어. 그런데도 이렇게 약을 주는 것은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요? 하면서 그 약을 먹기를 거부하죠. 그러자 이유는 태도를 바꿉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강제로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제는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안 소재는 잠시 시간을 달라고 하고 자신의 처, 당이와 궁인들과 함께 작별의 주연을 엽니다. 소재는 술을 마시다가 슬픔에 차 노래를 하는데요. 천도가 바뀌니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구나. 황제 자리도 버리고 물러나 번을 지키는 신세가 되었는데 역신의 핍박을 받아 목숨조차 부지하지 못하니 이제 너를 떠나 저승으로 가게 되었구나. 이에 당이에게 춤을 추게 하고 소매자락을 들어 올리며 또 노래를 합니다. 황천이 무너지고 후토가 허물어지니 몸은 황제였으나 목숨이 일찍 꺾이게 되었네. 생사의 길이 서로 달라져 이로부터 어긋나게 되었으니 외롭게 홀로 됨에 어찌 마음이 애통하지 않을까. 이에 눈물을 줄 흘리며 목이 메이자 이 자중에 있던 이들이 모두 흐느껴 울게 됩니다. 자, 소재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처 당이에게 당신은 왕된 자의 비였으니 다른 관리나 백성의 처가 되지 않았으면 하오. 부디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시고 이로써 영원히 이별합시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당신 재혼하지 마 라고 말하고 이제 이별을 고한 것인데요. 그리고 약을 먹고 세상을 버리게 되는데 이때 소재 나이 18살이었다고 합니다. 원희에서는 하태우, 소재 그리고 소재의 부인 당이가 동시에 죽임을 당한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하태우는 누각 밖으로 내던져져서 죽임을 당했고 당이는 목이 졸려 죽인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후한서에 따르면 하태우는 소재가 폐위되기 전에 이제 벌써 독살 당했고 또 당이는 이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고향으로 되돌아갔고 소재의 유언을 지키고자 노력을 합니다. 소재가 죽을 당시 18살이었다고 하니까 당이도 굉장히 어렸을 거잖아요. 그래서 당이의 아버지가 당이를 재혼시키려고 했는데 당이는 끝까지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슬픈 운명을 맞게 되는데요. 나중에 동탁의 부하였던 이각이 장안을 함락시키고 이각의 군대가 이 동간 지역을 약탈했을 때 이 당이를 또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또 아름다운 이 당이를 보고 이각이 자신의 첩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당이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상서 가호가 이 당이의 소식을 듣고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헌제에게 상소를 올려서 당이의 일을 전하는데 헌제가 아니 내 형의 아내가 그런 일을 당하다니 하면서 너무 슬퍼하면서 당이를 불러서 농원을 또 설치해주고 홍농왕비로 봉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자, 다시 반동탁 연합군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렇게 반동탁 연합군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고전하고 있을 때 원술휘하에 있던 손견이 옵니다. 원술과 원소는 사실 사촌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복형제 사이로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원술은 적자이고 원소는 얼자였기 때문에 항상 원술이 원소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원소 이야기는 또 따로 할 기회가 있겠죠. 어쨌든 명문가의 적자 원술, 이 꿀릴 것 없는 원술에게 손견이라는 칼도 들어오게 된 것인데요. 장사에서 출발한 손견이 이 반동탁 연합군에게 합세를 하자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손견은 이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장훈의 명령을 무시하는 동탁 때문에 화가 나서 동탁을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때 장훈이 동탁을 죽이지 못했고 이 때문에 손견은 동탁을 아주 싫어했으니 인생의 악연은 악연으로 다시 만나게 되는 듯합니다. 손견도 처음에는 양현의 싸움에서 동탁군에게 대패를 해서 겨우 목숨만 건져 달아나지만 전세를 가다듬고 또 양인에서 여포, 호진, 화홍의 부대를 대파해서 전세를 역전시킵니다. 그리고 낙양 인근까지 진출해서 다시 여포를 격퇴시키게 되죠. 사실 손견의 이 낙양 탈환기가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가 될 이야기가 아닌데 이게 원술의 희하에 있었으니까 사실 원술이 군량이며 무기를 계속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전투에서 계속 이겨서 명성이 높아지니까 자신을 배신할까 두려웠던 원술이 군량 지원을 하지 않아서 직접 찾아가서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군량을 받아오기도 하고 또 죽을 뻔한 위기도 넘기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내용이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는 장안으로 천도를 하는 동탁 그리고 그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삼국지 이야기다는 아닌 것 같아요. 삼국지를 이야기하자면 지금 유비, 관우, 장비 이야기도 언급이 돼야 되고 또 등장해야 되는 인물 전투 이야기가 너무 많죠. 동탁을 중심으로 한 이 후한 말의 정세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인물 이야기는 또 다음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수다몽더 히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